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1447년 봄에 한 왕자가 아주 기이하고 생생한 꿈을 꿉니다. 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꿈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단 3일 만에 당대 최고의 화가가 이 꿈을 완벽한 파노라마 그림으로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그림 앞에서 밤새워 각자의 꿈이랑 이상을 토론하던 조선의 천재 지식인들이 불과 몇 년 뒤에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아요. 참 화사한 복사꽃으로 시작해서 결국 피비린내 나는 역사로 끝나는 아주 극적인 대비네요. 그쵸.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옛날 미술사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15세기에 그려진 한 폭의 유토피아 그림, 바로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몽유도원도의 이미지랑 또 그날 밤의 생생한 문학적 기록들, 그리고 그림을 보았던 한 선비의 장엄한 역사적 기록, 이 세 가지 자료 더미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완벽한 이상향 속에 숨겨진 당대 지식인들의 아주 거친 심리적 풍경, 그리고 그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묵직한 삶의 선택을 추적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1447년 정묘년 4월 20일 밤으로 가보죠.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기록을 보면 그 꿈의 디테일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막 깊은 골짜기가 있고 산새들은 날아다니는데 신기하게도 소리가 없어요. 오, 소리가 없는 산세요? 뭔가 되게 몽환적이네요. 그쵸. 그리고 험한 산길을 막 뚫고 가다가 소박한 옷차림을 한 사내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네, 그 칼로 벤 듯한 가파른 절벽 사이로 막 끊어질 듯 이어지는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야가 확 열리면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드넓고 평탄한 땅, 즉 도원동이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닭이나 개 짖는 소리도 전혀 없고 맑은 물 위에는 조각배 하나만 아주 고요히 떠있는 약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적막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사실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누군가가 어젯밤에 엄청나게 디테일한 초고화질 VR, 그 가상현실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막 천재 그래픽 디자이너를 찾아가서 자기가 본 걸 설명한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네. 그랬더니 그 디자이너가 단 3일 만에 그 꿈을 완벽한 파노라마 이미지로 쫙 뽑아낸 것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바로 그 천재 디자이너 안견이라는 당대 최고 화가의 역량이 돋보이는 거죠. 안평대군이 자신이 본 산의 높이라던가 복사꽃의 위치, 시냇물의 방향, 심지어 띠풀로 엮은 집이 기울어진 정도까지 묘사했는데 안견이 그걸 고스란히 시각화해냅니다. 와, 3일 만에 그 디테일을 다 살렸다는 게 진짜 경이롭네요. 네, 그런데 이 몽유도원도의 구조를 딱 들여다보면요. 동양화의 일반적인 문법을 완전히 벗어난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전통 회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이 이동하거든요. 글씨 쓰는 방향처럼요. 맞아요. 근데 이 그림은 신기하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개됩니다. 왼편에는 아주 좁고 험악한 기암 개석, 즉 현실의 산이 꽉 차 있고요. 오른편으로 갈수록 넓고 아득한 도원, 그러니까 이상향이 펼쳐지죠. 그럼 두 개의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가 그냥 한 화폭 안에 있는 거네요. 네, 단절되지 않고 한 호흡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림이 완성되고 며칠 뒤에 안평대군의 벗들이 모여서 이 그림을 감상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당시 지편전학사였던 박팽년이 그림 오른편 끝에 있는 대숲을 딱 보면서 안견에게 묻습니다. 이 길은 끝까지 그리지 않으셨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안견이 대답하잖아요. 끝을 그리면 꿈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와,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보통 우리가 유토피아를 상상하면 막 외부의 위험이나 현실의 스트레스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아주 안전한 성벽 안의 세계 같은 걸 떠올리지 않나요? 그렇죠. 완벽한 도피처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부러 미완성의 여백을 남겨둔 거잖아요. 아마도 완벽하게 닫힌 공간은 더 이상 어떤 변화나 가능성이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닫혀버리면 그냥 환상으로 끝난다. 맞습니다. 끝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그 이상향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한낱 백일몽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하지만 길이 계속 이어져 있다면 현실에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혹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이 되는 거니까요. 진짜 멋진 해석이네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향은 완벽히 통제되고 닫힌 공간인가요? 아니면 아직 길이 다 그려지지 않은 뭔가 진행형인 공간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그림은 이제 단순히 안평대곤 한 사람의 꿈을 기록한 예술작품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림을 바라보는 그 천재 지식인들의 내면을 비추는 아주 거대한 거울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밤이 깊어지고 이제 한산 이계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기록을 보면 아주 검소한 선비 차림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계가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시를 한 수 남기잖아요. 네, 그 시의 내용이 또 기가 막히죠. 지체가 높고 생각이 고상하신 분은 신선 사는 곳을 꿈꾸지만 나는 내 마음에 티끌먼지가 낀 지나온 발자취가 거칠어 부끄럽기만 하구나. 아니 지금 눈앞에 저렇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도원이 있는데 감탄을 다닌 게 아니라 돌연 자기 반성을 하고 있어요. 눈앞에 완벽한 이상향이 펼쳐져 있는데 오히려 현실 속 자신의 흠결을 성찰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이상향이라는 거울에 자신의 남루한 현실을 비춰본 겁니다. 근데 더 깊은 대화는 밤이 더 늦어져서 벌어져요. 안평대군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박팽년이랑 이계 단 두 사람만 그림 앞에 남았을 때 이어지거든요. 네, 이 대목이 참 매력적인데요. 솔직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림 오른편에 핀 화사한 복숭아꽃이나 아주 평화로운 마을 풍경에 계속 눈이 가지 않나요? 예쁘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유토피아의 핵심이니까요. 근데 이 두 똑똑한 학자들은 굳이 그림 왼편, 그 칙칙하고 엄청 거칠게 그려진 험한 산에 집착을 합니다. 박팽년은 심지어 저는 도원보다 저 험한 산이 더 눈에 남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여기서 이계가 아주 날카로운 미술 비평을 딱 내놓습니다. 화가 안견이 붓을 쓰는 방식, 즉 필압의 차이를 꿰뚫어 본 건데요. 아, 그 붓터치 말씀이시죠? 네, 이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붓을 거칠게 눌러야 하고 꿈은 가볍게 놓아야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현실 세계를 그릴 때 화가의 붓은 쉴 새 없이 비단을 짓눌렀지만 오른편 도원을 그릴 때는 붓이 아주 가볍게 떠 있었다는 걸 지적한 거죠. 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억압이랑 고단함이 그림 그리는 기법 자체에 녹아있다고 해석을 한 거네요. 근데 잠깐,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봐도 될까요? 네, 어떤 점이 걸리시나요? 아니, 그냥 바위는 원래 거칠고 딱딱하니까 거칠게 둘러 그린 거고 복사꽃이나 안개 같은 건 부드러우니까 가볍게 붓을 띄워서 그린 거 아닐까요? 이게 조선시대 표준적인 산수와 기법일 수도 있는데 이 학자들이 한밤중에 너무 감성에 젖어서 약간 과몰입해서 과잉 해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제로 곽키파 화풍이라고 불리는 당시 아주 유행하던 기법적 특징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하지만 여기서 진정 중요한 건 화가 안견이 어떤 의도로 그렸느냐라기보다는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이계와 박팽년의 심리 상태 그 자체입니다. 아, 그들의 내면이 중요하다. 네, 그들은 왜 하필 수많은 시각적 정보 중에서 그 거칠게 짓눌린 붓 자국에 확 꽂혔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현실 정치와 학문이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에 잔뜩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술 작품이라는 건 보는 사람의 내면을 투영하는 스크린이 되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 무거운 붓자국이 보인 거네요. 박팽년은 한술 더 떠서 그 좁고 험한 산을 사람의 뜻이라고 해석하잖아요. 맞습니다. 높은 뜻일수록 길이 좁다라고 한 대목이죠. 네, 유토피아는 누구의 마음속에나 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 즉 각자의 신념을 지키는 길은 결국 좁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무거운 의미로 해석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 대화의 절정에서 이계의 아주 서늘한 통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계는 안평대군의 꿈 기록을 다시 곱씹으면서 의문을 제기해요. 안평대군은 그토록 아름다운 도원에 들어갔는데 왜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꿈에 섰겠을까? 그러게요. 저 같으면 뭐 꿈속이라도 거기서 평생 유유자적하면서 살겠다고 버텼을 것 같은데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계는 이렇게 대답해요. 돌아와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와... 이 한마디가 그림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그림 왼편의 험한 산을 도원으로 들어가는 길로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이상향을 보았더라도 결국 인간은 다시 팍팍한 현실로 돌아와야만 하며 어쩌면 돌아 나오는 그 현실의 길이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무거울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길보다 돌아오는 길이 더 무섭다니. 박팽년이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는 저 길을 다시 건너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계가 도원의 아주 가장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잖아요.
그때는 꽃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질지도 모르죠. 네, 아주 불길한 예감이죠. 아니 고상한 미술 평론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불길한 스릴러로 확 바뀌는 순간인데 대체 이들의 이 문학적인 감수성이 어떻게 실제 역사에서 그런 피비린내 나는 참극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계라는 인물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계는 고려의 대학자인 이색의 증손자로 1436년에 과거에 급제한 최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네, 세종을 도와서 훈민정음 창제 실무를 맡았던 집현전 핵심 학사였고 문종 시절에는 왕세자, 그러니까 훗날의 단종이죠. 그 어린 단종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문종은 눈을 감기 전에 이계에게 어린 세자를 잘 부탁한다고 아주 간곡히 당부까지 했어요. 언어학자의 왕의 스승에 정말 탄탄대로를 걷던 천재 관료네요. 그런데 1453년에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가 터진 거죠. 네, 이 정변 이후에 수양대군 측에서 거사에 참여한 환관들에게까지 공신 책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헌부 지배자리에 있던 이계가 성산문과 함께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요. 환관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건가요? 그렇죠. 환관이 정치에 개입해 나라를 망친 옛 역사적 사례들을 막 들면서 상은 주더라도 공신으로 임명해선 절대 안 된다고 꼿꼿하게 맞섭니다. 그러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련 없이 사직을 청해버리죠. 솔직히 현대인의 실용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분들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수양대군도 어쨌든 같은 조선의 왕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새 권력자한테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남으면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면서 계속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토록 융통성 없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걸까요? 그 의문을 풀려면요, 이들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던 성리학적 세계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 성리학이요? 네, 이들에게 충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가지는 의리나 국가에 대한 단순한 애국심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이자 인간 존재 자체를 지탱하는 뼈대였어요. 우주의 질서요? 불사의지군, 즉 두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명제는 그들에게 타협 가능한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마치 중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물리 법칙이었습니다. 선대왕인 문종의 당부를 저버리고 권력을 찬탈한 자를 섬기는 순간 그들은 육신은 살아있어도 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념을 꺾는다는 건 단순한 이직이나 정치적 전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타협 없는 결연함은 결국 1456년 단종 보기 모의가 발각되면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성산문, 박팽년 등 이른바 사육신이 국문을 당하는 자리에 이계도 함께 끌려가게 되잖아요. 네, 기록에 따르면 벌겋게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작형을 당하면서도 이계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태연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고문을 받는 도중에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데 태연했다고요? 그거는 진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은 상태잖아요. 육체의 극심한 고통조차도 신념이라는 그 거대한 방패를 뚫지 못한 느낌이에요. 인간의 정신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운 장면이죠. 맞아요. 그날 수레에 묶여서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하러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계가 남긴 시가 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정처럼 중하게 여길 때에는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홍모처럼 가벼이 여겨지는 곳에는 죽는 것도 오히려 영광이네. 네, 여기서 우정은 9개의 무거운 쇠솥을 말하고요. 홍모는 기러기털을 의미합니다. 삶은 그 쇠솥처럼 묵직하게 책임져야 하지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죽음 앞에서는 기러기털처럼 미련 없이 가벼울 수 있다는 뜻이죠. 와, 삶과 죽음의 모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숭고한 선언이네요. 네, 그리고 그가 남긴 또 다른 단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 저 촛불 나와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겉으로는 고문학에서도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모시던 어린 왕과 이 나라의 앞나라를 걱정하면서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마음이 진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날 밤 몽유도원도 앞에서의 대화는 정말 소름 돋는 예언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들이 주목했던 그 좁고 험한 현실의 산은 단순히 그림의 붓터치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도리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기꺼이 찢기고 부서지며 걸어가야 할 피비린내라는 길이었던 거죠. 도원으로 들어가는 길보다 현실로 돌아와 짊어져야 할 길이 훨씬 더 무겁고 처참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때는 꽃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서늘한 애연, 그게 사육신이라는 참혹하지만 눈부신 역사로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네, 오늘 안평대군의 한여름밤의 꿈에서 시작된 몽유도원도가 안견의 붓을 거쳐서 어떻게 서늘한 삶의 의지로 번역되었는지 그 묵직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는데요. 네, 이 그림은 결코 현실의 스트레스를 피해 숨어드는 달콤한 판타지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신념이라는 좁은 길을 묵묵히, 때로는 목숨을 걸어가서라도 걸어가겠다는 위대한 지식인들의 결의서였다는 셈이죠. 그림 속에 박제된 유토피아는 수백 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고 아름답게 남아있지만 그 그림 앞에서 꿈을 꾸고 고뇌하던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그러나 찬란하게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감상하는 아름다운 예술이나 이상향의 이면에는 누군가가 온몸으로 통과해야만 했던 험한 산길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일 마주하는 험난한 현실이 사실은 각자의 도원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그렇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마주해야 하는 이 팍팍하고 험한 현실의 산은 어쩌면 여러분만의 도원으로 향하는 길이거나 혹은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고결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넷플릭스나 영화, 소설 속에서 엄청 열광하면서 소비하는 수많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이야기들 있잖아요. 과연 그것들은 단순히 지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킬링타임용 오락거리일 뿐일까요? 야, 아니면 조선의 천재들이 그 비단 그림 속에서 훗날의 비극을 일궈냈던 것처럼 우리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시련과 무거운 선택을 미리 비춰주고 있는 소리 없는 예언서일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여기서 마칩니다.